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같은 양승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한 민주정책연구원 김명희 원장님 오늘 대표님 감사와 인사드립니다. 또한 발자 토론을 맡은 이준석 교수님, 이찬진 변호사님, 김준대 의원님께도 적극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한 일정을 뒤로가 함께해 주신 박병수 의원님, 오재세 의원님, 전혜수 의원님, 치훈열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인 주제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민병도 민주정책연구원 원장님 의료보험 증시 체계에 대한 토론을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77년 도입된 이래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너무 급격스럽게 의료보험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대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동안에 제대로 정리를 보지 못하고, 특히 의료보험 부가처리에 있어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보험에 대한 징수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하고, 9가지 사항에 대해서 9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의료보험을 징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이 연간 한 6천만 건 이상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계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납부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납부 체계 자체를 좀 단순화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이러한 작업이 보다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과제 자체가 너무나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말끔하게 해소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 김종대 전 건강보험이사장이 재직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복지부와도 많은 이런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선거 공약으로 의료보험, 건강보험 징수 체계를 다리화한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거를 지금 20대 국회에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전문가이시는 분들께서 많이 토론을 해주실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번 20대 국회, 특히 내년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의 안으로다가 논의포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토론을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신, 발제를 맡으신 이준석 교수님이신데요. 다양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셨는데, 우리 이준석 교수님 모시고 건강을 부가처리 편 강하는 발제를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소문대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이 오셨지만 꼭 발제를 20분 내에 끝내야 된다. 전체 일정을 9시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20분 넘어가면 곤란하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20분 동안에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세리 배분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건강보험을 둘러싼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희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건강보험 재정 추이인데요. 실제로 2000년대 10년 동안에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인 의료비의 지출 증가가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제 그런 증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2000년대 그 10년 동안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특히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2010년 즈음을 경과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 추이가 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건강보험 지출의 평균 증가율이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계속 12%, 1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10년을 경과하면서부터는 건강보험 지출의 평균 증가율이 6% 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2010년을 경과하면서 그 이전과는 약간 좀 이게 다른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10년 동안의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과열 양상이었고 그 양적 팽창, 이건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공급 양상이라든지 국민들의 의료 이용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열 양상이었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일종의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양적 팽창이 어느 정도 좀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약을 뿌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아 감기 환자가 감기 걸려가지고 동네 의원에 가면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이틀치씩 처방돼가지고. 근데 의학적으로는 뭐 특별한 합병증 없는 소아 감기 환자라면 그냥 일주일치 약 처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라 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양적 팽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씩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양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2010년 이후에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노인 의료비 증가 추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동안에 초반에는 노인 인구 한 명이 비노인 인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떴고 2008년 즈음에는 그게 한 4.2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노인 인구건 비노인 인구건 동일하게 증가했는데 기울기 자체가 달랐던 거죠. 비노인 인구의 지출 증가율은 훨씬 가팔랐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지출 증가율은 훨씬 가팔랐고 비노인 인구는 그거보다 좀 완만하게 증가가 됐었는데 2008년 9년 이후부터는 노인 인구와 비노인 인구의 지출 증가율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뭐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비노인 인구도 2010년, 11년을 경과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선저히 둔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좀 길게 드렸던 것은 지금 인구 고령화의 영향 이런 것이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고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장되게 그 영향들이 언급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건강보험 재정의 분담 현황입니다. 매년 액수는 달라지지만 구성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이 되면
사용자 부담금도 거기에 상응해서 매칭이 되고 이런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국민 부담 보험료를 합친 것의 일정 비율을 국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달라지지만 이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 지원의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용주 부담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체 재정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50% 중에서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좀 중상위 소득 계층이 이 50%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80%가 정부가 국고 지원을 하던가 사용주가 부담을 하던가 전체 국민 중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 보험료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득 재분배와 사회 연대 측면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구성 체계가 정말 근본적인 개편을 필요로 하는 정말 하자가 많은 체계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정 보완을 통해서 그런 그 현실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면 그런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저희가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대선 직후에 그런 4대 중증 질환 완전 보장에서 공약이 후퇴한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룬 성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별급여 도입이라든지 환자 간병이라든지 상급병 진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사실 이런 등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도 이런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가체계 개편안을 발표 직전에 이제 백지화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공분과 이제 언론의 몸매를 받았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좀 이런 사전 배경 하에서 오늘 주제인 건강보험료 이제 부가체계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료재정 조달의 좀 하나의 수단인 건데 재정 조달의 원칙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공평한 부담은 결국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을 이야기하는 건데 크게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은 동일하게 부담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나 혹은 외국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도 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사실 재산보다는 구현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소득 누진적이어야 한다, 비례적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의료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소득 비례 방식으로 그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이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런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부과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개선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보험재정 조달 체계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는 노사 반반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에서 이제 재산 요소는 이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소급자는 본인과 연금보험 쪽이 각각 이제 50%씩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연방 보조금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전체 건강보험료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 분담금, 사회보장 목적세 이 두 가지는 당사자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다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보장 분담금과 사회보장 목적세가 도입이 되면서 근로자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이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프랑스에는 자영업제도라든지 농업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일반 건강보험제도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 분담금은 모든 경제활동 소득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묘유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고요. 사회보장 목적세는 건강 위해 관련 소비활동 그리고 유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 이제 사회보장 목적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 일각에서는 이런 사회보장 분담금 그리고 사회보장 목적세 이것을 우리나라의 국고 지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둘을 합치면 프랑스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고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합소득 기준, 그러니까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부과 여기에 더해서 소비활동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것에 이제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은 0.09%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건강보험은 협회간장 건강보험과 이제 조합간장 건강보험으로 구분이 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어민들이 여기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2%인데요. 지역 가입자는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합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어촌은 대부분 소득 40%, 자산 10%, 그리고 피보험자 머리 숫자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35%, 세대당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0%로 상당히 이제 적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60% 수준에 이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두 번째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득 50% 그리고 나머지가 35%, 15%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지역 건강보험 중에서 농어촌 지역에 국한된 그 비중을 보면 상당히 적은 비중으로 이 자산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인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보험재정 조달 체계의 좀 시사점을 보면 첫 번째는 소득 중심의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부과 기반이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활동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 위의 소비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좀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5년 기준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가치대 현황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현행 부가치대의 문제점도 워낙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 정도만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이제 불공정한 부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그런 소득 역진성 부분도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의 그런 과도한 부담도 계속 문제 지적이 되어 왔고, 송파 세모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하나의 실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격전환자의 급격한 보험료 변당 부분인데요. 지금 고용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격 변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의 약 12%가 매년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제 자격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되게 널뛰는 거죠. 특히나 직장 가입자였다가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자기 소득이 없어지는 경제적으로 좀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이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의 약 50%가 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금 인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의 좀 쟁점과 고려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부가체계 개편안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당시 그 기획단에서 고려가 되었었던 것은 총 7개의 개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된 것은 이 7개의 개편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고려되었던 안을 기준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한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재산 건강보험료는 인하하는 것, 자동차와 평가소득 방식은 폐지하고 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직장가입자는 이 종합소득 기준 2012년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해서 별도로 세대 구분을 해서 보험료 부과하고 있었던 기준을 7,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이런 내용을 좀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개편안은 기존의 그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 이제 엎어져 버려서 지금까지 이제 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좀 목표를 저희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 자체가 목표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가체계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 구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공정한 보험료 부가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목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결국 부가체계 개편을 하면 고소득층이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부담도 이런 동정 부담의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징벌적인 그런 접근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사정껏 부담하는 이런 좀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가 이 부가체계 개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보험재정 확충보다 더 우선순위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현 시점이 부가체계 개편에 좀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부가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 훼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소득 지역가입 직장가입자의 과소부담 문제 그리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짚을 수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그다음에 평가소득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과도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재산요소가 이제 이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전환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이 4가지가 현상에서 드러나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문제는 현재 근로의 종합소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가 230만 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근로의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70만 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기존의 근로의 종합소득 기준을 7,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지금 개편 부가체계 개편 기획단의 이제 안이었었는데요.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안이긴 합니다만 2,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종합소득 보유자의 12%,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는 종합소득 보유자의 7%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과연 지금 이 기준이 좀 적절한 건가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과세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합산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선 방향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소득 기준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7,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고소득층들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부담 액수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런 이제 고소득층의 좀 급격한 부담 증가, 여기에 대한 좀 완충 장치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좀 단계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자 상한선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자가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한 230만 원, 지역가입자 한 230만 원 정도가 그런 이제 상한선인데요. 요 문제는 오늘 이제 좌장을 보시는 양승도 의원님께서도 이제 작년에 지적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2007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상한선 기준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실 고소득자 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던가 이런 상한선을 이런 상황에 맞게 좀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런 좀 변화들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가입자 부분에서는 평가소득과 자동차 요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산 요소 폐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폐지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런 좀 이게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구현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이런 구현된 소득을 샅샅이 챙겨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데 우리나라 부가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걸 지금 원칙에 어긋나게 그런 재산, 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 재산에 대해서도 이게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 악착같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이게 좀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 지적이고 하지만 여기 무소득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짚어야 할 부분들은 과연 무소득 고액 자산가가 얼마나 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소득이 없는데 그런 보험료를 왕창 물리면 이러다 팔아가지고 그런 보험료를 내라는 이야기냐. 사실 이런 질문도 이제 가능한 거죠. 다른 입장으로 이제 축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재산은 제외한다든지 무주택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일정 기준에 대한 재산 공제를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요소를 유지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 직장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거거든요. 소득보험료 기준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가입자에다가는 여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특히 이제 소득 은닉자의 그런 문제들은 부가체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은닉재산에 대한 단속,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가입자 구성을 보면 기존의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 1인 사업자들도 대거 직장가입자로 다 자격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대 동안에. 그래서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단들은 농어민, 은퇴자, 실업자, 일용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고소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 세대가 지금 80%고 재산이 없거나 1억인 이하 세대가 현재 또 8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로 볼 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이제 그 고소득 지역 가입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지역가입자를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보험료율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요율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이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 부분인데요. 2015년 개선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액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안이었었고, 이게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부과하는데 이게 2015년 기준으로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미 지역가입자의 하위 20%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이 기준대로 적용을 하면 사실 하위 20%는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안을 발표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최저보험료를 좀 하향 조정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냥 정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액보험료를 적용을 하되 이런 이제 기준은 대폭 좀 하향 조정하는 방안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그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와 실직자 등도 뭐 독일이나 프랑스의 예처럼 보험료율을 경감한다든지, 그리고 뭐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그런데 이런 소득 중에서도 그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소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퇴직소득이라든지 상속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전생에 걸쳐가지고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그런 문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율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한 6% 정도 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게 3% 되는 건데 이 6%를 부담할 건지, 부담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입자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3%만 부담을 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 동일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 수입에 대해서는 그 수입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처럼 그 일부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나 이슈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 위해 소비 활동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부가가치세에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득 역증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뿐더러 종국에는 이런 간접세도 손을 대야 될 시점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가가치세나 간접세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거는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이건 미래의 재원으로 좀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 세대에서 좀 다투러 먹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고지원 부분은 과거에는 사용주가 없는, 그래서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는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이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제 개편이 되면 사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국고지원의 명목이 되는 것은 좀 이전과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증진법 부칙 규정에 근거해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영속성을 보장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복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좀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재정을 아무리 확충한다 하더라도 이게 화수분이 아닌 이상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뭐 보육이라든지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실 이런 등등의 이 복지 재정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펀딩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이런 늘어난 복지 재정 여기를 할당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전체 복지를 놓고 좀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이게 법 취지에 맞게 20%를 국고 지원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제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정부의 재정운영 원리상 사실 사후정산제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득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퇴직 세대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분들은 더 이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라든지 그런 근로의 소득이 이제 자기 소득의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사실 이 비중들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근로소득 비중 자체가 감소하고 근로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근로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면 여기에 연동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기업부담 보험료의 비중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보험료를 같이 절반을 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기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기업부담 보험료 비중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그런 좀 대처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근로의 소득 비중 증가와 연동한 노사 보험료 분담 비율을 프랑스 방식처럼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한 건강보장세를 신설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부가체계 개편 관련 국회 입법 성과와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 시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부가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측면에서의 그 입법 성과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좀 입법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항목별로 요 이제 법조항들을 쭉 제시를 했고 요 내용은 좀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19대 국회에서 오늘 좌장을 보시는 양승조 의원님도 이 부가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좀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법안도 좀 제출을 하셨었고요. 뭐 이목희 의원님이라든지 김용익 의원님이라든지 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이 이 부가체계 개편, 재정 확충,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더민주가 제1당의 지위를 가진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나 활동을 넘어서서 좀 당론을 모아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부가체계 개편 문제를 보다 더 지금보다는 좀 공정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그런 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종인 대표님께서 비상대책과 8시 반부터 이제 가시는데 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개편 관련 입법 경과가 보니까 피부양자 관련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상 기준 완화라든지 그 이쪽 부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한대한 철퇴 뭐 이런 등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안 소위에서 다 논의 제대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성과 관련되면 19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요 정당의 공약 관련된 비교원표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 주요 정당 관련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관련된 이제 어디까지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부가세에 관련돼서 평가소득세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세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범주에 관해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이제 임대소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숨어있는 쟁점으로 좀 남아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이 현재 평가소득 외에 보험료 부과점수 형태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고가자동차 관련된 부분 얘기가 좀 있고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안 나오는데 재산항목 관련된 부분들도 더민주 같은 경우 1월구 1주택 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별다른 저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중 퇴직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부분은 은퇴자들 관련 쟁점인데 법이 이미 일부 개정돼가지고 2년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지 모르겠고 양당의 공약판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부가세상 소득의 개선 관련된 부분이 이제 총소득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합산소득을 할 거냐, 종합소득을 할 거냐, 선행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세 가지 쟁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잘 앞서 나가는 데가 당연히 정의당 쪽이 제일 앞서 나가는 것 같고 합산소득 수준으로 가는 모든 총소득 개념으로 가는 게 정의당 정도 수준이고 합산소득과 종합소득의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게 더민주인 것 같고 새누리당 정도가 선행 정도에서 얼버무리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고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2011년 일몰 규정에 따른 시급한 입법 과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은 별다른 얘기가 없고 더민주의 경우에는 몇 가지 안을 지금 이제 내고 계시는 그런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법시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면 건보 부가세계 개편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에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일부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건보제도의 보장성 유지 확대 및 지속 가능성을 최고의 목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광범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 부가체계의 공정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 소위 종별 구분에 따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로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들의 조직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불형평성은 저소득 저자산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설득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 발제자의 의견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제 현재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비율이 이제 제도 초기하고 달리 제도 초기는 5대5였던 게 지금 72대 28 정도로 바뀌었고 재정 부담도 8대2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1인 임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제도 변화에 따른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지속될 거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역설적으로 다시 72대 28이 5대5로 갈지 아마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자들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 경제활동이 줄고 이런 부분들도 현재의 이분법적 접근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비노인 인구 대비 건보 급여의 비율이 보통 4배에서 4.3배 정도로 수렴되고 있는 게 OECD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 노인 인구의 의료비 증가가 정체된다는 것은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게 줄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예측 가능한 위험이 굉장히 크게 증대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변화는 부가세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벗이 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입법 과제가 좀 반영되어 있는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적용 인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표 3, 4번에 한번 참고를 보시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0.3에서 0.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추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진료비가 4.4대 이제 여기 조금 수렴돼서 4대에서 4.3대로 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부분은 시간 제약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 노년 부양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이게 인구 추계가 정확한지는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를 지금 예측한 통계청에서 예측하는 그런 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2060년 기준으로는 노년 부양비가 80% 내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추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인데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 절벽이 도래될 것이 분명한 우리 경우에 폭출한 국민 의료비 중에 상당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분명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저희는 재정이 부담하고 현재 같은 낮은 사용자 부담분의 비중도 높여서 이를 보완해야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개혁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독일 경우를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31페이지 이하인데요. 전에 2010년에 이규식 교수께서 회사를 비교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본 건데요. 그거 32페이지 그 표가 3-5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구조 변화가 20년 정도 앞선 게 일본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추이를 이렇게 보면 피보험자의 보험료 제한 부담 비중이 이제 55년 이래 90년까지 22%, 31.9% 정도로 보험료 제한 부담 비중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꺾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도.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그 다음에 사용료 부담금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10년 터울을 뜨고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일본 역시 이제 1대1의 근로자 대 사업자 보험료 부담이 1대1이었는데 경제활동 인구 증가수보다 지역보험 가입 피보험자 증가수가 이제 증가하게 더 늘어나가지고 이에 따른 피보험자 보험료 부담이 25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95년 경제활동 인구 감소하기 시작하고 총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따른 재원별 구성 추이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 보험료 및 사업주 부담금 차지하는 비중이 70% 보장성 70%인 경우를 보면은 국공비 보험료 대 국공비가 50대 20 정도로 돼 있다가 재정이 부담 비율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40%였는데 지금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재정 부담 비율이 49대 37로 해가지고 보험료 대비 74%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인구 고령화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33페이지입니다만 한국의 낮은 과세 기반의 낮은 세율하고 국가보험료의 한계 부분도 입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보 부가적인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재정 교육 역시도 공적연금 등 노소득 보장 체계와 조세재정 체계 및 제도들이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식 모델에 이제 부가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세 재정 부담을 연계하는 식의 소득 중심 단위 부가세 부분이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의 이제 2,600유로야 GDP 대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적연금 지출이 이제 그 GDP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질병보험 지출액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8%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은퇴자들은 퇴직전 소득의 이거 문제인데 퇴직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그 연금 소득으로 갖게 됩니다. 이거 편집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금 소득 부분에서 16% 이상이 이제 의료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로 원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연금에 관한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거꾸로 의료보험료 수입으로 다시 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들에서 그 역사는 아니라 독일 경우에도 재정에서 지원하는 게 10%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적연금으로 들어간 것까지 거꾸로 역산하면 16% 이상의 공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독일의 재정은 직장을 가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 단위를 두고 하고 지역 다른 외의 사람들을 모든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다 보편적인 연금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의 기반이 굉장히 접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도 기반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거를 수평적으로 우리한테 도입되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제도적 현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독일식 모델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식될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좀 잘 생각해야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 34페이지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편의 진전, 기획단의 부가세 개편은 분명히 진전된 아니기는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중장기적 부가세 개편 방향은 좀 다소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직장가입자들의 지역가입자를 현황을 기준으로 이원하는 보험료 부가세계 같은 게 이제 특정 소득을 중심으로 제한된 부가세로는 지속 가능성이나 공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을 최대한 보편화하고 넓히는 것이 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정부담의 원칙에 이제 관점에서 보면 정보 재정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공공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사회보장세를 증식하는 많은 이유로 이제 비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공정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직장가입자들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저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현재 조세 체계가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여기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인세 부과하는 형태의 사회보장세를 더서하는 부분도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본의 노동소득 배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불공정한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입법 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피부양자, 소득 있는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전면 제외를 통한 보험료 부담의 수평적 확대가 제일이 과제가 될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구체적 내용은 설명을 좀 생략할 텐데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는 괴물 같은 제도입니다. 현행 법률에도 위반되는 그런 불법적인 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대 이사장님께서 요거도 잘 많이 지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다만 과거에 건보 통합 때 사회적 합의의 일종으로 제도가 사실상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던 부분을 누가 고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만 남아있는 것인가 아닌가 싶고요. 피부염려 관련 부분들을 OECD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성년 자녀나 이런 등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제적 무능력한 그 세대원들을 중심으로 피부양자가 재편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부분이 제1의 과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아마 현 입법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제2과제는 이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인데, 이제 그 선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상한선철폐 또는 대폭증액이냐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입법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좀 봐야 되는데, 다만 현재와 같은 그 상한선은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유지될 수 없는 것 같고, 이진석 교수께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과대상 소득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 보험료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피부연계 제외 기준과 연동해서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근로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행 체제가 두 개로 이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소득월액 보험료 50% 간획해가지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을 합산소득으로 할 것이냐, 종합소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 정책 결정이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반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튼 사소득 중에 임대소득의 문제 부분이 이제 세제 세정계획과 연동해서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주택정책, 주거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서민주거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때문에 보험료 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환산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입법 시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위 과제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개선 관련된 부분은 이 소득 구간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 양쪽 다 구간별의 형평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 기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초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국고 지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문물을 치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 인구 고령화 관련된 부분에서 국고 지원이 일몰결에 지금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되는 방향의 그 방향성을 분명히 입법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왜 국고 지원이 돼야 되는지를 입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법률안에 명시하는 그런 형태의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론화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걸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국 사회 30년 내지 50년에 달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문회 및 방송 중에 등등을 해서 공론화를 할 때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좀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속기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기록에 역사에 남겨주시는 것은 다음번 개혁 입법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한 사회 연대의 원칙이 하나, 그 다음에 이 보험의 권리, 첨단 산업인 보험의 권리를 믹스해서 나온 것이 이 사회보험 방식의 이 제도다. 이 제도에는 원칙이 있다. 공통된 세 가지 원칙은 보험인 하는 수지 상적인 과정이다. 수지가 깨지면 보험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험의 본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위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확률의 원리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대수의 원리.
보험 그 규모가 대수가 돼야 된다 하는 이 보험학에서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입자 동등 대우입니다. 동일 보험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입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급여에 있어서도 그런 것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원칙의 현행 제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가가 체계의 기준이 그 원칙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이 판단. 그 다음에 그 원칙에도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이번에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도한 부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사회 정의에도 배치가 되어 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부양자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인간의 편의성과 이기심을 조장해서 불법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불법 부당 행위로 공차 타는 그런 것을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도덕심을 망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건강보험제 아까 재본조사에도 나왔습니다. 현행 작년도 보험료 총 부가 징수액이 44조 3천억입니다. 44조 3천억 중에서 직장보험의 보험료 조달이 37조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7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직장, 기업 이 보험료가 83전체 보험재정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79%였고 그전에는 70%였고 계속 이 수준이 높아간다. 이 부분을 보험재정을 조달 미래에 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고용과 기업의 부담의 측면에서 이건 사용자의 부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의 부담의 측면에서 고용과 성장에 지속적인 고용 확대와 성장에 과연 이대로 이 제도를 두고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적 수준에서 하되 세계 보편의 원칙을 따라야 돼. 세계 보편의 원칙은 세계적 보편의 원칙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토론자도 말씀하셨고 발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의 흐름이 다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왜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냐?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의 특성이 1년짜리 단기보험입니다. 소위 플로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까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험료 내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팔아가 보험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전세 빼가 보험료 내는 것도 아닌데 이 소득에 따라서 플로우의 1년짜리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소득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보험,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이 6년 늦은 이 1995년도에 대한 대만도 하면 벌써부터 이 소득 중심으로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느 나라는 물론 일본의 경우에 조합단위 그 시정 총회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에 있어서 재산에 부과하는 것 한 10% 보험 재정 10% 규모의 하는 조합이 있는데 일본도 자꾸 폐지돼 간다. 이것이 이러한 원칙에 맞게끔 세계 보편의 원칙에 맞게끔 이 부분을 접근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보험의 기본 정신과 철학과 그 원리에 입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와 보험의 원리를 믹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서 나오는 방식이 또 뿌리와 가지가 있다. 그걸 우리가 도입해서 원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조세와 보험은 다르다.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부과하는 그 대상은 가구예요. 개인이고
그 가게는 그 가게의 수입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 수입이 재산소득에서 나왔냐, 양도소득에서 나왔냐, 근로소득에서 나왔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보험료를 능력에 비해서 내게 됩니다. 조세는 면세점이 있다. 그리고 조세는 지금 12가지의 그 세목이 있다. 왜 어제 건강보험이상 보수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정해소득, 일용근로소득 12가지의 소득이 있는 것은 테이블이 다르고 한 것은 조세 정책상 형평을 맞추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세라는 것은 그 돈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지. 건강보험은 목표가 하나다. 의료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를 하면서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출이 된다. 해법이. 그것을 법에 담아가지고 한다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가 있고 또 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